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영향이 있었는데요. 어제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크게 나아지면서 이거 금리 더 안 내리는 거 아니야 하는 심리가 좀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두고 그건 선불이야 라고 발언하면서 또다시 관세의 불확실성과 불안 심리가 커졌습니다. 이 여파로 오늘 코스피 2.5% 가까이 급락하면서 3,380선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2% 떨어진 835에 이번 주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어제 대비 11원 80전 뛰면서 1,412원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띄워드리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조이선님께서 안녕하세요. 어디? 오늘 룩은 블랙이네요. 그리고 메이크업 오늘따라 더 잘 어울리게 된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 티나요? 저 화장 받고 왔어요. 오늘 이따가 끝나고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또 찍는다고 하길래 화장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센스 있게 잘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우님께서 날씨 탓인가요? 수업은 시작했는데 땡땡이 치고 싶어요. 안 돼. 어딜 가요? 어딜 가. 채널 딱 고정하고 끝까지 쭉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세계로 떠나는 방과 후 차차차 그리고 쉽고 재밌게 경제 공부하는 방과 후 경제교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쿠웨이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보다도 2배 이상 많죠. 땅만 파면 석유와 가스가 콸콸 나오는 에너지 부국입니다. 이런 쿠웨이트가 작년부터 정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나라에서 에어컨도 못 켜는 날이 생긴 건데요. 쿠웨이트 전기 생산은 대부분 석유와 천연가스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자원은 넘치지만 정작 전기를 만들고 뿌리는 발전소와 전력망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고치면 저기가 또 망가지다 보니 정비가 잦아져서 전기를 끊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또 다른 원인은 보조금인데요. 쿠웨이트 전기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정부가 국민 한 사람당 매년 약 450만 원씩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실제 부담하는 건 전력 생산과 유통 전체 비용의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전기를 아껴 쓸 동기가 부족하고 이제 와서 정부가 절약을 외쳐도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최근에는 암호화폐 채굴장까지 전기를 퍼다 쓰는데 정부가 드론을 띄워서 단속해야 할 정도라고 하네요. 여기서 더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원유와 가스를 같은 구멍에서 캐거든요. 그래서 오펙이 석유 생산을 줄이자고 하면 석유만 줄이는 게 아니라 가스도 같이 줄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소 돌릴 연료가 부족해지는데요. 결국 옆 동네 카타르에서 가스를 수입해와야 합니다. 자원보국이 세계적인 가스 수입국이 되는 아이러니죠. 쿠웨이트도 꾸준히 인프라를 다시 만들자라든가 우리도 사우디처럼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치적 문제로 번번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새는 구멍이 크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족한 쿠웨이트의 정전 사태를 보니 역시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관리와 소비 방식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 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가이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되면 정말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 휴가를 또 적절히 사용하면 뭐 최대한 열흘 정도는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많이 쓰신다고 하면 거의 보름 가까이 쉬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신 정말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휴가 워낙 기니까 그래서 실제 연휴는 원래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지. 이거를 좀 오히려 좀 찾아보게 됐는데 네. 이게 공식 연휴는 10월 3일 이제 개천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9일 한글날까지 약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휴가를 좀 무리해서 쓰면은 더 길게 쉴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직장인 분들이 좀 바램. 딱 하루가 지금 그 사이에 평일로 껴 있거든요. 아. 네, 그날 임시 공휴일 안 해주시나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10월 10일. 네, 그 마침 또 그날은 또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근데 오히려 또 너무 길다 보니까 안 해줘서 다행이다. 출근 적응 못할 뻔했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경우에 따라서 초등학교들은 임시 휴업일로 하고 있다는 네, 얘기가 들려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상황에 따라서 좀 입장이 좀 다를 것 난감합니다. 같아요. 네. 항상 먼저 이제 연휴를 앞두고 항상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네.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거는 네. 승차권 예매잖아요. 맞아요. 이제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올해도 치열했죠. 네, 지난 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나흘간 이제 코레일에서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연휴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풀린 표 자체도 좀 많기는 했는데 네. 총 358만 석을 판매했다고 해요. 네, 그 중에서 첫날에만 126만 3천 석 판매가 됐고 전체 기간 동안에는 총 227만 5천 석이 판매되면서 준비된 좌석 중에서 63.4%가 판매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공식 연휴는 일주일 정도기는 하지만 이제 주말 아니면은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11일에 대한 좌석들을 판매를 했고 하루 평균 20만 7천 석이 판매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연휴가 좀 길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표에 대한 경쟁률 같은 것들 좀 낮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기간이 지나고 이 판매된 통계치들을 좀 살펴보니까 좀 골고루 다 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좀 비슷했다 좀 그렇게 그래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하루 평균 이제 지난해 판매된 게 19만 9천 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10,000석 정도 더 판매가 된 거니까 거의 비슷하게 판매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바라고 있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가는 날은 안 혼잡했으면 네, 맞아요. 좀 덜 붐볐으면 하는 건데 가장 붐비는 날이 언젠가를 보니까 추석 당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럴 법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는 이제 전체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좌석 수인 약 한 33만 장의 표가 판매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추석 당일의 예매율은 이제 33만 장 중에서 83.8% 약 28만 석이 판매가 됐고 하행성 같은 경우에는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 10월 3일이 가장 많은 96.2%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장수로는 한 32만 석 정도가 판매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서울로 돌아오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10월 네. 8일에는 90.2% 약 30만 석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좌녀 좌석들에 대해서는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표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표를 구해야지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요 날짜들 10월 3일 추석 당일 10월 8일 요 세 개 날짜는 조금 피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좀 덜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날짜를 피하고 하다 보면 또 애매하게 갔다 오는 경우가 맞아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차 타고 가고 그러면 뭔가 감성도 있고 네. 뭐 기분도 좋고 그런데 이 원하는 날짜가 안 됐을 때 야 이거 날짜 너무 애매한데 아니면 야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차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때 한편으로 기대하게 되는 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거든요. 명절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올해 설에도 적용이 됐었잖아요. 이번 네. 추석에도 적용됩니까? 네, 이번 추석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지난 23일 이제 제43회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중 총 4일간 이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하는 그런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난 몇 년간에 이제 계속해서 통행료 면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법은 유로도로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네. 이 법의 이제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날과 다음 날까지 총 3일간의 통행료를 법으로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서 추가로 이제 날짜를 지정을 해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는데 여기에 국무회의 통해서 이제 하루 앞장서서 이제 10월 4일까지 추가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니까 2017년부터 면제를 시작을 했었고 이제 이게 추석 때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건데 네. 코로나 시기에만 이제 좀 통행을 제한하자라는 입장으로 조금 잠깐 이제 적용을 제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그냥 평소처럼 고속도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하이패스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하이패스로 들어가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표 뽑고 나갈 때도 그냥 표만 제출을 하시면은 그대로 이제 이용료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적용되는 시간이 해당 일이 되는 00시부터 이제 끝나는 날 00시까지다 보니까 네. 나 그 전에 들어갔는데 어떡해요? 혹은 그 이후에 날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 해당이 되는 기간 동안 안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 위에 있었으면은 전부 다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천천히 가면은 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잠깐이라도 있으면은 통행료는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한 영동, 충북 영동까지 갔다 오는데 4만 8천 원, 5만 원 네. 가까이 나가서 이게 생각보다 정말 쏠쏠한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또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서 늘 나오는 비판이 도로공사의 적자 얘기거든요. 네. 이 적자 폭이 좀 심각한 수준인가 봐요. 사실 이게 금액으로 따져서 보게 되면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이 한국도로공사의 이제 통계 수치에 따르면은 지난해 설과 추석 이 명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감면해준 통행료 이제 총 면제된 금액이 1,676억이라고 해요. 작년 이제 두 네. 번의 명절 동안에만 그러니까 두 번의 명절을 거치면서 한 8일 동안 이제 면제를 해줬기 때문에 하루하루로 따져 보면은 하루에 약 한 209억 원 정도가 이제 도로공사가 새롭게 안게 된 적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행료 수입은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명절이 어떻게 보면 대목이에요. 이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기간인데 네. 이런 것들 좀 놓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것 아니야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통행료 수입을 이제 도로의 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 보수공사 이런 것들에 이제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것들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다 보니까 그런 공공재 서비스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수치는 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적용을 할 만한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연휴가 길 때는 또 뭐 해외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기차나 버스 타고 움직이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동차들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끔씩 배터리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잘 있나 하면서 네. 걱정이 좀 되는데 이럴 때는 차에 어떤 조치를 좀 해두면 좋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전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을 것 같기는 네. 한데 이제 아직까지는 한겨울이 아니다 보니까 명절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운행을 하셨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좀 이제 방전이 될 만한 그런 가능성 그런 것들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들이 이제 납축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네. 배터리들의 수명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 주행 거리가 좀 짧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절 전에 한번 이제 길게 다녀와서 충전을 해두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내 배터리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제 앞쪽 보닛 열면은 이제 안에서 배터리를 일반적으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엄지 손톱 정도 되는 크기의 되게 작은 원형 창이 하나씩 붙어 있게 됩니다. 그 원형 창을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 아니면 검은색
흰색으로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흰색은 아마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이 초록색 혹은 검은색으로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배터리 용액의 색깔을 가지고 이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가 조금 적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주행을 다녀오셔서 이게 검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흰색은 왜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에 배터리 용액이 다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아예 시동이 이미 안 걸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과 초록색 두 가지로 기억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배터리를 아예 빼놓고 가라 그런 맞아요. 얘기도 있는데 괜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네. 오히려 더 사고 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내가 하는데 내 손을 못 믿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의 손이 네. 될까봐 이런 방법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배터리를 분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저도 잘 안 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가 보통 트렁크 아니면은 보닛 이렇게 양쪽 줄 중에 한 곳에는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단자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플러스 단자는 추가적인 커버로 덮여서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볼래? 열지 마. 안 건드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메시지를 약간 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단자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쪽이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그 단자를 분리를 하시면 되는데 배터리를 분리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장갑이에요. 네. 장갑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10mm짜리 육각 렌치 또는 작은 스패너 두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갑을 끼고 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작은 전기라고 할지라도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시면 좋고 네. 그대로 단자가 노출되어 있는 곳에 그 단자 10mm짜리를 살살 풀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쉽게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뺀 다음에 끼고 있었던 장갑으로 그 단자를 그대로 감싸서 어디 닿지 않게 그대로 놔주시면은 배터리 분리는 사실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좀 쉬운 편에 해당을 하는데 전기를 다뤄야 되니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터리를 분리를 했으니까 차에 이제 전원이 완전히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게 리모컨 키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쇠로 잠그고 열고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걸 잘 안 하시니까 잘 헷갈리시거든요. 보통은 리모컨 키 안에 그런 예비 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운전석 도어 쪽에는 열쇠를 넣고 돌리는 열쇠 구멍들이 있죠. 숨겨져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배터리를 분리를 하시면은 다녀오신 다음에도 내 차가 왜 안 열리지? 한 상황에서도 좀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장기간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래도 뭐 밖이 야외가 아니니까 네. 그래도 그게 좀 안전한 거죠. 아무래도 지하 주차장이 날씨의 영향 혹은 온도의 영향 그런 것들 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차의 파손 같은 것들 누가 내 차를 뭐 긁고 간다거나 문콕하고 간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을 텐데 지하 주차장에 두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차장법이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이 법의 시행 규칙을 보면은 주차 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노외 주차장, 주차 타워 이런 곳에는 CCTV가 반드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 했을 때 그 CCTV를 확인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지하 주차장의 장점 중에 하나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이제 은행 열매라든가 새똥 같은 것들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메리트로 오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맞았어요. 근데 연휴가 끝나고자 발견을 했다 그러면 최장 이제 열흘 이상의 기간이 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새똥이나 열매에서 생기게 되는 산성 같은 것들이 내 차의 겉에 이제 페인트 같은 것들을 손상을 시킬 수가 있게 맞아요. 됩니다.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바로 닦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하 주차장에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좀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갔다 와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 이제 추석 연휴 때 장거리 운전하기 전에 꼭 네.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 이런 거 한번 싹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장거리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변 경정비 같은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엔진 오일 아닐까 싶은데 아직 주말이 한 번 남아 있으니까 이제 엔진 오일의 잔량 혹은 엔진 오일을 이제 평평한 곳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제 평평한 곳에서 엔진오일 게이지를 뽑아서 색깔이 어떤지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가을비 같은 것도 내릴 수 있다 보니까 타이어 점검하고 브레이크 점검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깊게 패여져 있는 홈 사이에 중간중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근처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3mm 이하가 됐다 그러면은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잔량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조금씩 짧게 밟아봤을 때 차가 밀리거나 떨리거나 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도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정비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냉각수, 비상용품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슈프림 팀 나만 모르게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 코너 방과후 차차차에서 긴 연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부님들 잔뜩 화가 나셨어요. 하혜련님, 저희 아이 초등학교는 재량 휴일로 쭉 쉰다네요. 오세미님, 네 그렇습니다. 엄마들은 머리털이 다 뽑히겠어요. 무슨 방학이냐고요. 김미숙님, 연휴가 길면 주부들은 힘들어요. 정지숙님도 긴 연휴 힘들어요. 이렇게 다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너무 힘들죠.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 긴 연휴 힘들지만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8472님께서는요. 어방목 샤이 청취자입니다. 하는 일 때문에 매일 듣지는 못하고 듣더라도 뒷부분만 들을 때도 많아서 애청자라고 말하기도 좀 쑥스럽네요. 그래도 오늘은 운 좋게 처음부터 듣고 있어요. 저에게는 상식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돼서 좋아요. 시간이 허락되는 한 잘 들을게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8472님 환영합니다. 운 좋게 처음부터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매일매일 운 좋은 날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달리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동네 운동장을 달리고 있지만 최근 러닝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러닝 산업 규모가 1조 원에 이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관련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달리기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도취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이 순간을 러너스 뿅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뿅뿅에 들어갈 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 정답이 있거든요. 자, 들려드릴게요. 1번 러너스 하이, 2번 러너스 헬로, 3번 러너스 반가.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용어부터 투자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를 배우는 방과후 경제교실. 오늘도 김나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우리 오늘 뭐 배워요? 오늘 투자자이자 셀럽인 피터 린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터 린치 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 투자자이자 셀럽이라는 표현에 진짜 걸맞는 전설적인 사람인데 그 피터 린치가 운용하면 10배는 된다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유명해서 거의 1980년대에 주식판의 비틀즈다 이런 별명도 있었던 펀드 매니저 맞죠?
네, 맞습니다. 피델리티라고 하는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로 활동했고요. 그가 운용한 펀드 이름이 되게 유명하죠. 마젤란 펀드라고. 아, 마젤란 펀드. 네네.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데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정말 기록적 수익률을 내면서 그때 뭐 연평균 40%에서 80% 수익률을 내고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수익률을 잘 내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뭐 대중적으로 친밀감을 이렇게 하는 거랑은 또 좀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미디어랑도 되게 친숙해가지고 말도 잘하고 하면서 정말 인기 스타가 되십니다. 네, 피터 린치는 수학적으로 막 계산하면서 얘기하기보다는 네. 스토리로 접근을 하고요. 또 개인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던 게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그렇구나. 지금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는 펀드 매니저면 방송에서도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 기관 투자자가 사실은 더 전문성도 있고 정보도 빠를 텐데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어떻게 개인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펀드 매니저잖아요, 본인처럼. 근데 그들은 연 단위로 또 분기별로 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1년 내에는 이만큼, 뭐 3개월 내에는 이만큼 해서 뭐 올해의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올해 성과를 보고 평가받고 승진되고 하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하더라.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이제 자신이 한 걸 보면은 뭐 10배 수익 난 종목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은 이제 심루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거를 보면 한 3, 4년 두고 나서 성과가 난 게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냥 길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이 네. 없고 뭐 억지로 거래할 필요도 없고. 네네. 두 번째도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개인은 사고 싶을 때만 사면 된다. 네, 보통 기관 투자자는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게 회사에 소속된 그런 직원이다 보니까 살 게 없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사면 네.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먹을 게 없어 해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사고 싶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희망을 주는 목돈 연구소 응원해 주신 제 김민도 이런 개인 투자자로 또 이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네, 마지막 또 얘기가 기관은 굴리는 돈의 규모가 더 크잖아요. 네. 이제 규모가 크면 수익률 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피터 린치가 추천하는 주식이 보통 중소형주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저거 괜찮은 종목이야. 라고 해서 내가 골랐어요. 근데 그게 기관이면 이제 대규모로 이제 매수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도 비싸게 사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팔 때도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팔게 되면 가격을 내리면서 팔게 되니까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실제로 마젤란 펀드도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뭐 40%에서 80%까지 이렇게 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시장 수익률하고 거의 붙어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지더라. 규모가 커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을 올리니까. 네. 근데 피터 린치가 또 유명한 게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꼭 이제 특정 스타킹을 즐겨 신더라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좋아 해서 얘기 들어보고 그게 레그스라는 스타킹이었는데 네. 그 회사에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타코벨 가서 타코 먹어보고 여기도 투자하고 이랬었다는 거죠. 근데 실생활 아이디어 얻는 점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보다 더 유리하다. 월스트리트는 맨날 뒷북치더라. 실생활 제품을 사용하는 건 소비자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핫한 거는 그들이 제일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생활에서 아이디어 얻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주의할 점이 이 아이디어를 바로 투자에 적용하지는 말라라고 주의를 해요.
이게 왜냐면 내가 느끼기에 이 타코 진짜 맛있어 네. 라고 했는데 그 음식점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제 수익률은 별로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언제 알아차린 건지 그게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니까 네. 그것도 잘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봐야 될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해가지고 투자하지는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가게 맛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성장률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뉴스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렇게 검증을 해야 한다. 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이제 원래 역사, 철학, 심리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수학적인 계산만 중요해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수학적인 거 이런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트렌드네, 유행이네라고 해서 바로 투자하지는 말고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트렌드에 앞에서 설 수 있는 걸 좀 찾아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렌드에 내가 앞에 설 수 있는 거는요. 자기의 전문 분야면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왠지 살림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을 것 같고 장도 네. 열심히 봤던 분 같고 네. 뭔가 실생활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맞아요. 갖고 봤으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뭔가 앞뒤가 착착 들어맞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활의 경험과 투자 공부가 결국에는 둘 다 필요하더라. 네, 이런 네. 말씀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게 네. 제 친구가 이제 피부과 의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서울대에서 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괜찮더라 네. 그래요. 가정용 미용 기기랑 화장품을 함께 개발한 회사인데 피부과 오기 바쁜 사람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서 자기가 투자를 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나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올해 7월인가 뉴스에서 작은 화장품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시총 1위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설마 그 친구가 투자한 그 회사인가 해가지고 카톡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맞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제 너 진짜 그럼 이득 진짜 많이 받겠다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상장되기 전에 팔았어. 아이고. 그래서 엄청난 이득은 못 봤지만 이득은 네. 봤다.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전문 분야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 확률이 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도 내가 모르는 데를 자꾸 이제 가려고 하지 말고 네.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좀 찾아봐라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네. 일상에서 내가 네.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문 네. 분야를 찾아라. 피터 린치가 선호하는 주식이 뭐 따로 좀 이렇게 분야가 있었나요? 이분이 정말 성장 빠른 거 너무 좋아했는데요. 10루타 종목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10루타 종목. 10배 나는 거. 그게 뭐 텐베거라고 하는 그쵸. 그건가요? 네네. 그러면서 대형 우량주보다 소형 고성장주가 낫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대형 우량주인 회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튼튼하고 큰 기업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전자, 뭐 좋은 기업이죠. 좋은 주식하고 좋은 기업은 달라라고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연 20%에서 25%씩 성장하는 작은 신생 기업을 피터 린치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블루칩, 그 우량주는 규모가 크고 네. 이미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익이 막 2배, 3배 높아지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터 린치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작은 신생 기업이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잘 골라가지고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피터 린치가 그랬다는 거지 대형 우량주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겠죠. 경기 순환주에 대한 의견도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니까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게 경기 타는 종목인데요. 네.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올랐다가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런 경기 타는 경기 순환주는 요 산업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전문가라면 괜찮다. 요 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서 그러면 트레이딩을 해라.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생주도 좋아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회생주는 뭐예요?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턴 어라운드 주식을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순환주랑은 좀 다른 게 경기가 계속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부도 리스크가 날 정도로 안 좋았다가 올라가는 그런 주식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82년도에 크라이슬러를 투자를 했었대요. 그때 네. 진짜 회사가 안 좋아져가지고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6달러에 한 주에 6달러에 샀는데 5년 만에 15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금융위기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들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좋아졌고 그런 회사들을 찾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네. 보면 리스크도 클 수 있어요. 좀 어려워진 회사라서 네. 투자를 했는데 진짜 거기서 어려워져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버핏은 이걸 되게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자신이 잘 알면서 네. 정말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그렇죠. 회사라는 게 사실 네네. 그 회사의 능력만으로 살아나기도 하지만 어떤 네. 그 시대적 경기의 흐름에도 잘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맞아요. 해야겠네요. 그렇죠. 또 소형 성장주, 회생주, 경기 순환주를 잘 선택하는 거 자칫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떡이 크다고 그 남의 떡 보지 말고 결국에는 내가 잘 아는 거 보라는 게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형 성장주라고 무조건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잘 아는, 특히 남들에 비해서 자신이 특별히 잘 아는 전문 지식을 활용하면 좋다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누군가가 이거 고급 정보야. 그거 정말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면 이미 다 알아. 진짜 그쵸? 정말. 그거 고급 정보 아니다. 그거 음. 가짜다. 라는 것도 꼭 얘기합니다. 네. 이거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 아는 걸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피터 린치가 또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나는 회사 이름이 따분하고 따분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좋아.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되게 유머러스하게 말을 잘 했고요. 네. 그러면서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요. 회사 이름이 멋있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주식도 많이 살 거고 그러면서 주가도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은 별 특색 없이 눈에 안 띄는 게 낫다. 재미없어 보여야 사람들이 관심을 안 두지라고 하는 건데요. 네.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회사 이름에 뭐 닷컴 맞아요. 이 점 닷컴만 붙어도 막 그 닷컴 주가 올라가고 막 올라갔죠. 그렇죠. 60년대에는 미국에서 아폴로 11호에 달을 보냈던 때인데 네. 그때 회사 이름에 모모 트로닉스 붙으면 또 엄청 핫했대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업도 사실 지금 트렌드인 산업보다는 별로 트렌드 아닌 산업군이 낫다. 그러니까 왜 아까 성장은 빠른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성장이 빠른 산업군보다는 성장은 빠르지 않은 산업군인데 그 회사는 성장이 빨라. 이런 걸 찾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AI가 되게 빠르잖아요, 성장이. 네. 근데 뭐 식품 산업은 빠르진 않아요, 성장이. 근데 뭐 불닭볶음면이 나왔던 뭐 이런 식품 뭐 이런 데는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거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 투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종합적으로 쭉 해주신다면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 영역을 활용하라는 거,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터 린치가 이제 운이 좋았던 게 투자했던 시점이 너무 좋았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한 10년은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완전 횡보했던 시장이고 70년대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피터 린치가 이제 끝냈던 80년대 후반까지요. 시장 자체도 한 10%에서 20%가 났었거든요. 수익률이. 이제 훨씬 그거보다 상회해가지고 40에서 80을 내고 있었지만 그때 딱 그만둬요. 근데 정말 이 피터 린치가 칵테일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떠날 때를 언제 잡는지를 칵테일 이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네. 칵테일 파티에 자신이 치과의사 친구랑 같이 가면 치과의사한테도 관심을 보이면서 내
이가 어때요, 저때요 물어보면 그때는 주식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네. 자기한테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둘러싸면 그땐 떠날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떠날 때를 잘 짚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피터 린치가 아마 46살인가에 은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은퇴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떠날 때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13년 딱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결국에 피터 린치가 주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고 경험하는 것 중에 기회가 있다. 이런 네.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피터 린치에 대해서 김나영 선생님과 배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달릴수록 행복해지는 그 순간. 정답은 1번 러너스 하이였습니다. 운동 중 엔돌핀이나 엔케팔린 같은 뇌 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고통은 줄고 쾌감은 커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김민주님 그리고 저 6월 중순부터 러닝 시작해서 5kg 감량 성공했어요 라고 보내주신 8318님. 이야, 그러면 거의 3개월 만에 5kg을 감량하신 건데 뛰고 와서 배고프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던데 막 식욕이 막 불타오르던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은 8560님. 저번 주에 마라톤 완주하셨대요. 5km. 와, 열심히 해서 내년에 10km 완주가 목표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8560님 화이팅입니다.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은요. 김정민의 마지막 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도 어김없이 여기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